여러분, 보통은 베트남이나 태국 또는 카무치로에서만 부적을 사용하는 줄 알죠? 하지만 사실 어디서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심지어 벨기에에서도 부적이 있답니다. 이 부적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의 세부 사항을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 언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보내주신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제가 작은 게임을 준비했으니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두 분의 관객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한 친구의 이야기로 그녀는 딜롱 출신이에요. 하지만 현재는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 친구가 말하길 이야기는 그녀의 사촌 언니에 관한 거예요. 그 언니는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신원을 밝히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튼이라고 부를게요. 이야기는 꽤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튼은 젊었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그때 나이가 약 10살이었어요. 그곳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힘들었죠. 영어도 조금밖에 못했어요. 특별한 자격증도 없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한 곳이 네일샵이었어요. 미국의 네일샵은 정말 많아요. 어디를 가든지 다 보이죠. 네일샵은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열었어요. 대도시부터 작은 마을까지. 농촌 한가운데에도 네일샵이 있답니다. 그리고 대부분 베트남 사람들이 운영해요. 미국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그만큼 많은 네일샵이 있죠. 재미있죠? 트는 몇 개월 동안 기술을 배우고 중간 규모의 네일샵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캘리포니아에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 네일샵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직원은 10명 정도였죠. 주인도 베트남 사람이었어요. 주인 이름은 루안이고 사이공 출신이에요. 루안은 미국에 온 지 오래됐고 그래서 영어도 잘해요. 주인도 대체로 괜찮은 분이에요. 너무 엄격하지도 않고요. 급여도 괜찮고 팁도 잘 받았어요. 가끔은 여유도 생겨서 조금씩 고향에 있는 엄마에게 보내기도 했어요. 트는 성격이 밝고 항상 웃고 다녔어요. 일도 정말 열심히 했고요. 손재주도 뛰어나서 한 번만 앉아도 다음에 꼭 다시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일한 지 반년 정도 지나니까 단골 고객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일 아트는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잘하면 고객들이 좋아해서 다시 찾아와서 나에게 맡기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 단골이 되더라고요. 가끔은 실제 친구보다 더 가까워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매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니까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친해지게 되죠. 그리고 점점 더 자라서 몸이 남자답게 변했어요. 그 몇 명의 고객 중에 하나였어요. 그 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언니 튜엔이 그걸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 언니는 특별히 유명한 분은 아니었어요. 또는 가장 많이 오는 고객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그 언니는 언니 튜엔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남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언니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고객을 린다라고 부르기로 할게요. 그 린다는 50대 중반쯤 되신 분이에요. 또한 아주 멋을 부리는 분이죠. 항상 명품으로 차려입고 다니셨어요. 딱 봐도 얼마나 비싼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자주 오셨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오셨죠. 금요일마다 꼭 오셨어요. 거의 매주 얼굴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언니 튜엔의 자리에서 앉으셨어요. 처음에는 언니 튜엔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술을 마시는 고객은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그냥 흔한 일이었죠. 고객이 좋아하는 스태프에게 물어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린다는 성격이 아주 부드러웠어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죠. 가끔은 자녀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언니 튜엔에게도 가족이 잘 지내냐고 물어보곤 했어요. 여기서 얼마나 일했냐고도 물어보고, 온갖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언니가 대화를 잘 이끌어 가셨죠. 그리고 언니가 팁도 많이 주셨어요. 매번 최소 20달러는 주셨죠. 가끔은 기분이 좋으시면 50달러도 주셨어요. 린다는 패션 잡지도 자주 가져오셨어요. 그 두꺼운 잡지들. 기다리는 동안 그걸 뒤적거리셨어요. 정말 패션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어느 날은 꽃다발을 가져오셨어요. 작은 꽃다발로 테이블 위에 두셨죠. 아주 친근하게 말씀하셨어요. 여성의 가게에는 꽃이 있어야 한다고요. 맞죠, 여러분? 어느 날은 달콤한 과자를 가져오셔서 새로 만든 것이라며 남은 걸 주셨어요. 과일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여러 가지 선물이 정말 많았어요. 처음 몇 달은 특별한 일도 없었고, 언니 튜엔이 일하고, 린다가 돈을 지불하고, 팁을 주고, 서로 즐겁게 지냈어요. 그때 언니 튜엔의 삶은 정말 괜찮았어요. 불편한 일도 없었고, 그럭저럭 살만했죠. 고향에 보낼 돈도 충분했어요. 조금씩 저축할 여유도 있었고요. 그런데 4개월, 5개월쯤 지나면서 린다가 더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언니 투엔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돈이에요. 언니 투엔은 항상 조심스럽게 계산하거든요. 언니는 현금을 지갑에 잘 두는 편이에요. 매일매일 돈을 모으고 있죠. 언니는 따로 떼어놓고 정확하게 세요. 주말에 총 얼마인지 확인하곤 해요. 언니는 모임이 끝나고 나서 항상 확인해요. 왜냐하면 여유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출을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몇 주 연속으로 그런 일이 생겼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언니의 돈이 줄어들었어요. 손이 조금씩 빠져나갔죠. 하지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매번 20에서 30달러 정도였어요. 그런데 매주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정말 이상했어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언니가 계산을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도 또 빠졌어요. 언니는 지갑을 자세히 확인했어요. 가방 안도 살펴봤고요. 서랍 안도 확인했어요. 그런데 돈이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언니는 룸메이트 2명에게 물어봤어요. 둘 다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니의 지갑도 건드리지 않았대요. 그 친구들은 언니가 여기 온 이후로 알던 친구들이에요. 서로 잘 아는 사이였죠. 서로의 물건을 훔치는 일은 없어요. 언니는 다른 누가 방에 들어왔는지 확인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언니는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잊어버린 걸까? 무언가를 사놓고 기억하지 못한 건 아닐까? 그래서 언니는 그때부터 매일 지출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기록했죠. 돈이 또 빠졌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니의 물건들도요. 약속해요. 정말로 이거 저거 다 잃어버렸어요. 전화기는 화면이 깨졌고요. 옷은 갑자기 찢어졌어요. 물건들도 자주 잃어버렸어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돈이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야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상한 일은요. 언니의 건강이에요. 언니는 예전에는 정말 건강했어요. 고향에서 자란 사람이라서요. 어릴 때부터 익숙했죠. 그렇게 아프지 않았어요. 미국에 온 지 몇 년 동안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기분이 나쁜 날도 있었지만요. 약을 며칠 먹으면 금방 나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하게 피곤해지기 시작했어요. 일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내부에서 오는 피곤함이었죠. 마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마치 에너지를 모두 소진한 사람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어젯밤에 잠을 못 잔 것처럼요. 그런데 사실 8시간은 잤거든요. 점심때는 조금만 서 있었어요. 얼굴이요. 앉아 있어야 했고, 좀 쉬어야 다음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언니도 병원에 갔어요. 그럼 의사들이 혈액 검사 같은 걸 하겠죠. 결과는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의사가 말하길 직장에서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다고. 수면 부족이나 영양 부족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비타민 보충제를 처방해줬어요. 충분히 자고 잘 먹으라고요. 언니도 그걸 다 지켰어요. 하지만 그 느낌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언니가 느낀 건 매번 그 언니가 네일을 하고 나면 저녁에 더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냥 일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죠. 몸이 계속 무거워지고 누워있고 싶고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두 가지 일이 연결된 건지 몰랐어요. 누가 하루 종일 일해도 피곤하지 않겠어요. 특히 금요일 오후는 손님이 많으니까요. 몇 시간 연속으로 일하면 피곤한 건 당연하죠. 이 일이 2달 가까이 계속됐어요. 돈도 잘 안 들어오고 계속 힘들었어요. 그때 언니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됐어요. 언니는 앉아서 모든 일이 시작된 시점을 기억해보았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보니 아마도 그 언니가 이 린다라는 분에게서 핸드크림을 선물 받은 이후부터인 것 같아요. 그 핸드크림이요. 린다가 가게에 가져와서 말했어요. 이건 큰 도시에서 사온 거라 비쌌다고. 언니 손이 예쁘게 잘 되니까 선물한 거예요. 언니는 그때 정말 고마워했어요. 가게의 다른 언니들도 그 린다가 친절하다고 칭찬했죠. 집에 돌아가자마자 잠자기 전에 손에 발라봤어요. 향기가 은은하고 정말 기분 좋았어요. 손이 부드러워지는 게 확 느껴졌어요.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도 소개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향이 맞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핸드크림을 기억하며 언니가 다시 살펴보았어요. 향기는 평범했어요. 그런데 그 통 안에 뭔가 이상한 게 있었어요. 핸드크림 통을 돌리다가 우연히 그걸 발견했어요. 작고 이상한 게 있었거든요.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언니는 스푼으로 핸드크림을 긁어냈어요. 그러자 붉은색의 뭔가가 나왔어요. 붉게 부풀어 올랐어요. 언니가 핸드크림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붉게 흐르는 물체가 꽉 감겨 있는 걸 봤어요. 그건 손바닥만한 크기예요. 안은 좀 단단하고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언니는 그걸 열어보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 물건은 작았어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는데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 할머니는 그게 핸드크림 통 아래에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게다가 그 물건이 크림 속에 섞여 있었어요. 마치 숨겨진 것처럼. 그 물건이 그 안에 있는 이유는 없었어요. 할머니는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건 깨끗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었어요. 언니는 베트남에 전화해서 엄마에게 바로 연락했어요. 모든 이야기를 다 했어요. 엄마는 딜람에 계셨죠. 그런 일에 대해 조금 아는 분이었어요.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할머니는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에 질문했어요. 그 크림을 얼마나 오래 썼니? 언니는 거의 3개월 썼다고 했어요. 그때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너. 엄마는 누군가 너에게 부적을 걸었다고 생각했어요. 언니는 그 말을 듣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부적이 뭐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엄마가 설명해 주었어요. 엄마는 시골에서 이런 부적이 자주 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으면 스승을 찾아가요. 스승이 부적을 만들어주죠. 그 부적은 돈을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필요해요. 즉, 우연히 그 사람이 재물과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심지어 건강과 힘도 가져오죠. 그 중개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돈은 저절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건강은 점점. 부적은 천천히 작용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즉각적인 해를 주지 않으니까요. 천천히. 그렇게 빠져나가요. 부적에 걸린 사람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아프거나 지치고 돈이 줄어드는 걸 느껴요.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모르죠. 마치 펌프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부적을 걸린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얻어요. 부적에 걸린 사람은 점점 더 힘들어져요. 언니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소름이 돋았어요. 엄마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어요. 엄마는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핸드크림은 더 이상 만지지 말고 다시 포장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라고. 잠자는 곳 근처에 두지 말고. 그리고 엄마는 아래에 있는 스승에게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자고 있는 곳 근처에 두지 마세요. 그리고 할머니가 아래 논에 있는 스승님께 물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잘 푸는 사람 말이에요. 그쪽에서는 꽤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언니에게 어떻게 보고할지. 3일 후에 언니의 엄마가 다시 전화했어요. 그때 할머니의 팔찌는 정말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할머니가 스승님에게 답을 들은 것 같았죠. 그리고 어떻게 아들에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스승님에게 이야기를 전했더니 그분이 바로 알았어요. 얼굴을 보거나 추가 질문할 필요도 없었죠. 스승님이 말씀하시길 그 핸드크림 안에 부적이 있다고. 정말로 재물을 끌어당기는 부적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평범한 것보다 특별하다고 하셨어요. 손으로 하는 직업에 맞춰 만들어졌다고. 즉,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가난하게 일하면 더 잘 먹힌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수십 명과 손을 맞대고 있으니까요. 매번 접촉할 때마다 부적이 조금씩 힘을 얻는 거죠. 스승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 부적은 단순히 부적이 붙은 사람만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일하는 다른 사람들도 끌어당긴다고. 즉, 언니가 고객을 위해 일할 때마다 부적이 언니의 손을 따라가요. 그리고 고객의 기운을 조금씩 가져오는 거죠. 많지는 않아요. 고객이 눈치챌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것이 되죠. 하루하루, 주마다. 그렇게 끌어오는 돈도 적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고객들이 언니의 손을 거치는 사람들은 모두 가볍게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부적을 만든 사람에게로 가는 거죠. 언니는 린다라는 분이 계셨죠. 그렇죠. 여러분, 언니가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몇 달 전을 떠올리셨어요. 그동안 수입이 적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계속 뭔가 이상했어요. 자신이 잘못한 건 아닌데 네일샵의 언니들이 다들 하루 종일 일해도 수입이 예전 같지 않다고 불평했어요. 고객이 적어서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그때는 상황이 그랬어요. 이제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엄마가 스승님께 물어보셨어요. 이 부적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스승님이 몇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지금 언니는 멀리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그 부적을 핸드크림 통 안에 두어야 해요. 하지만 올바르게 해야 해요. 그냥 던지거나 태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스승님이 말씀하시길 집 안에서 태우면 안 된다고. 집 근처에 묻어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집 안에서는 태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집 근처에 묻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돼요. 교차로에 가져가야 해요. 교차로 한가운데에 내려놓고 그 후에 그냥 쭉 가야 해요.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부적이 풀려요. 언니 튼과 부적을 건넨 사람 사이의 그 끈이 완전히 끊어진다고 해요. 하지만 스승님이 또 하나 중요한 걸 말씀하셨어요. 부적을 풀 때 부적을 건넨 사람은 알게 돼요. 바로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 끈이 끊겼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부적을 푼 후 며칠 동안 언니 튼은 조심해야 해요. 그 사람과 접촉하지 말아야 해요. 만나지 않는 게 좋아요. 전화도 받지 말고요. 그 사람에게서 어떤 것도 받지 말아야 해요. 스승님이 언니에게 주문 한마디도 주셨어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해요. 만약 다시 만나면 그 주문을 외워야 해요. 그 주문을요. 그리고 꼭 조심해야 해요. 대화하더라도 접촉하지 말고 항상 그 주문을 중얼거려야 해요. 스승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스승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잎들을 모아서 목욕물을 만들어야 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베트남에 그런 잎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언니는 눈이 빨개지도록 찾았어요. 겨우 레몬그라스와 구운 구아바 잎을 구했어요.
그것도 말린 거였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래서 스승님이 없으면 괜찮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건 그 끈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건강에 관해서는 스승님이 부적을 풀고 나면 더 이상 힘이 빠지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것들은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핸드크림은 언니가 스승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언니는 혼자서 교차로 근처로 갔어요. 그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있었어요. 언니는 차를 세웠어요. 가방을 들고 교차로 한가운데로 나가서 핸드크림을 도로에 내리쳤어요. 그때 언니의 손발이 떨렸어요. 작업이 끝난 후 언니는 차에 탔어요. 아빠는 집으로 신속하게 운전했어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거울로도 보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언니는 몸이 훨씬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마치 무거운 것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동안 그 무게가 어깨에 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는 이게 심리적인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날 밤의 잠은 몇 달 전보다 훨씬 좋았어요. 다음 날 언니는 평소처럼 일하러 갔어요. 그 주 금요일 오후. 그 할머니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언니가 고객한테 물어봤어요. 언니를 기다릴 건지 말 건지. 왜냐하면 언니는 다른 고객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날 그 할머니는 무언가 불안해 보였어요. 할머니 얼굴이 좀 안 좋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예전처럼 생기발랄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카운터에 서 있었어요. 언니가 일하는 자리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아주 오랫동안 쳐다봤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연니한테 말했어요. 오늘은 다르다. 오늘은 바쁘다. 그 할머니는 돌아서서 나갔어요. 언니는 그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했어요. 무언가가 언니의 의심을 확증하는 것 같았어요.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고객을 계속 봤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 이후로 그 할머니는 네일샵에 다시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2주. 한 달이 지나도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언니는 언니에게 물어봤어요. 왜 할머니가 더 이상 오지 않냐고? 언니는 고개를 저으며 모르겠다고 했어요. 다른 언니들도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고객이 오고 가는 건 직업상 흔한 일이니까요. 누가 오는지 지켜보진 않아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언니가 그냥 넘겼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언니는 한 해 고객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 고객은 바로 그 할머니의 딸이었어요. 그 할머니는 언니 가게에서 자주 네일을 했었죠. 두 사람은 슈퍼마켓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 고객이 언니를 알아봤어요. 몇 마디 나누고 그 고객이 갑자기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가게에 오시나요? 아니요. 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 할머니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그 고객은 그렇게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언니에게 말했어요. 그 할머니가 무슨 일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무언가에 휘말려서 힘들다고. 지금 물건을 팔아야 한다고. 그 이후로는 거의 소식이 없어요. 할머니가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오빠에게 뭔가를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물건을 팔아야 해요. 그 이후로는 거의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니는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주기도 했어요. 결국 그 돈도 다 날아갔죠. 그런데 그 언니는 그 할머니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돈을 주는지 궁금해요. 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몸이 오싹해졌대요. 알고 보니 언니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웃기만 했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았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도 언니가 믿을지 모르겠어요. 일이 지나갔으니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언니는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차가 출발하기 전에 그 할머니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대요. 그 할머니가 자신이 한 일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 할머니가 일부러 그랬는지 누군가에게 유도된 건지 아니면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 그 결과를 잘 모르는 건지 또는 그 할머니가 모든 걸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걸지도. 그냥 피해자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언니는 내 자신을 선택했는지 슬펐어요. 자신은 그 할머니와 아무런 원한이 없는데 말이죠. 네일샵에 가면 언니는 항상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언니는 자신이 그 전에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일을 겪었는지 궁금했어요. 아니면 자신이 첫 번째인지, 아니면 몇 번째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언니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굳이 찾고 싶지도 않았어요. 더 찾으면 마음이 더 무거워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언니는 이미 모든 걸 해결했으니 이제는 괜찮아요. 그게 다예요. 할머니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언니는 몇 가지 습관을 바꿨대요.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조금 더 조심하려고 한 거예요. 첫째로, 이제는 고객에게서 물건을 받지 않기로 했어요. 과일이나 핸드크림, 어떤 것이든 고객에게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고객이 고마워하더라도. 가게 규칙이니까 직원은 고객에게서 물건을 받을 수 없어요. 로안 언니는 언니가 그런 규칙을 만든 걸 듣고 웃었어요. 하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둘째로, 언니는 매번 일 끝나고 소금물로 손을 씻어요. 집에 가기 전에 항상 그렇게 해요.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깨끗하게 하려고요. 하루 동안 접촉한 것들 때문에.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롭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언니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셋째로, 가장 중요한 건 언니가 사람과 접촉한 후 자신의 느낌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을 의심하거나 경계하는 건 아니에요. 낯선 사람과 만날 때마다요.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집에 가면 이상하게 피곤해. 아니면 갑자기 돈이 줄어드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그럴 땐 주의해야 해. 잘 생각해봐야 해. 그냥 내가 불운해서 그런 거라고 탓하지 말고. 지금 언니는 여전히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어. 모두들. 언니는 항상 조심하라고 말해. 현재 언니의 가게에서 은도 일하고 있어. 언니는 항상 은에게 주의하라고 잔소리해. 그런 습관들이 기억에 남도록. 언니는 그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겠다고 해. 지금 그 할머니가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 슬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하지만 그 할머니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대. 나는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 속셈은 얼굴에 드러나지 않아요. 가장 달콤하게 웃는 사람. 가장 많은 선물을 주는 사람. 가장 친절한 사람. 가끔 그 사람이 내 것을 가장 많이 빼앗아 가고 있다는 걸 모를 때가 있어. 누가 나에게 친절하다고 해서 진심인 건 아니야. 사실 가끔 그 친절함이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에 나를 두기 위한 수단일 때가 있어. 그리고 천천히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아가. 그걸 나는 절대 모르고. 다행히 언니는 그걸 제때 알아챘어. 다른 사람들은 그걸 해결할 방법도 모르고. 그냥 이유 없이 피곤해하고 있어. 돈이 계속 줄어드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그냥 내가 불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 이게 은이 보내준 첫 번째 이야기야.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조금 더 조심할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말하면 너무 심각해질 것 같아.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들어보세요. 두 번째 이야기는 또 다른 여성 시청자가 보낸 거예요. 이름은 탕쭉, 동탑 출신으로 채널에 보냈어요. 이 이야기는 5년 전의 일이에요. 사실 탕쭉은 이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게 아니라고 해. 자신의 언니에게 일어난 일이래. 아는 이야기를 쉽게 전하기 위해 캐릭터 이름을 바꿀게요. 탕쭉의 언니를 향이라고 부를게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향은 26세였어요. 빈즈엉의 전자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탕죽은 그때 언니와 같은 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탕죽은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거의 다 목격했어요. 향은 탕죽의 말에 따르면 이하는 여자아이처럼 집에만 있었어요. 놀러 다니지 않고 향은 주간과 야간을 번갈아 가며 일했어요. 그 집은 특별히 예쁜 방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노동자 기숙사였죠. 아래에는 자전거를 두는 공간이 있었고 두 자매는 그렇게 몇 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렇게 익숙해졌죠. 그리고 언니 홍의 남자친구, 일단 이름은 판이라고 하죠. 이 오빠도 서부 지역 사람입니다. 언니 홍보다 먼저 밴둥에 와서 일한 지 좀 됐어요. 두 사람은 친척 소개로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냥 평범했어요.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주말에는 함께 쌀국수 먹고 차 한잔 하곤 했죠. 가끔은 함께 고향에 가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사랑에 빠진 거죠. 그때 판 오빠는 언니 홍을 정말 잘 챙겼어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작은 것들까지 신경 써주고 야간 근무 후 늦게 돌아오면 항상 기다리고 있었죠. 작은 기념일에도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갔어요. 언니 홍에게는 항상 아낌없이 주었죠. 언니가 원하면 언제든지 사러 가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가 드러났죠. 처음에는 계속 질문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두 사람도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같이 일하면서 저축하자고. 언제 턴 오빠가 부모님을 데리고 언니의 가족에게 인사하러 가자고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미루기만 했어요. 턴 오빠는 항상 애매하게 대답했죠. 마치 항상 천천히 하려는 것처럼.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꺼내곤 했어요. 그렇게 부모님도 걱정하기 시작했죠. 그때 언니 홍은 턴 오빠를 많이 옹호했어요. 아이고, 오빠가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천천히 가자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상한 일도 생겼어요. 서로 데이트를 하면서. 그런데 턴 오빠는 항상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죠. 정말 다른 곳을 보지 않더라고요. 언니 홍이 그 오빠에게 갔을 때 오빠는 바쁘다고 하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언니가 밖에서 보니 오빠가 다른 여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걸 봤죠. 언니가 물어보니 오빠는 동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태워준 거라고. 언니 홍이 그 말을 듣고 크게 싸우지는 않았어요. 언니는 조용히 있었죠. 많은 여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속으로는 뭔가 느끼고 있죠. 그들은 바로 반응하지 않아요. 조용히 있죠. 조용히. 조용히 더 지켜보는 거죠. 조용히 상대방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언니 홍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점 더 의심이 커지면서 전화를 자주 하게 됐죠. 주말에도 어디 가자고 하지 않았어요. 판 오빠는 그런 언니를 보며 가끔은 달콤하고 가끔은 시큰둥했죠. 오빠 투아는 그렇게 느꼈어요. 달콤할 때도 있고 시큼할 때도 있죠. 어느 날 물 한 잔 사러 갔고 그 후에 잠깐 놀았어요. 또 어떤 날은 문자 하나 보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라졌죠. 어느 날 트룩이 일찍 나갔어요. 방 앞에 차를 세우고 방 안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후엉이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 얘기하면 오빠는 피하더라고. 계속 미루기만 해요. 그러다 이제는 돈이 없다고 하네요. 빚 갚으라고. 오빠가 나를 어린애로 아는 거야? 세상에. 여자애가 결혼 얘기를 먼저 꺼내면 계속 미루기만 해요.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돈이 부족하다고 하죠. 남자애가 참 이상하네요. 맞죠, 여러분? 그렇죠. 트룩이 그 말을 듣고 밖에 서 있었죠. 그때 오빠 투안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힘내. 오빠는 이미 그걸 다 썼어. 이번에 잘 풀리면 바로 결혼하자. 오빠가 항상 그래. 트룩은 밖에서 듣고 있었어요. 내가 보기엔 여기까지 듣고도 문제를 알겠더라고. 알고 보니 투안이라는 남자애가 그런 이상한 일에 연루되어 있었네요. 여러분 이해했죠? 이런 상황에서도 이해 못하면 여자친구한테 돈을 빌리네요. 내가 보기엔 남자들이 정말 한심해. 진짜.
당연히 언니 후엉이 자고 있는데 돈 빌리라고 하니까 투안도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 트룩은 언니가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밤에 잠자기 전에 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언니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남자들이 이렇게 살면 계속 힘들기만 해. 하지만 진짜 도와주면 도와주는 거야. 그 후로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언니 후엉이 연락을 끊었어요. 투안이 뭘 보냈다면 언니는 짧게 대답했어요. 만나자고 하면 언니는 피했죠. 몇 번 오빠가 방 앞에서 기다렸어요. 언니는 더 이상 만나지 않았죠. 그러다 한 달쯤 지나서 오빠가 만나고 싶다고 문자 보냈어요. 예전 물건 돌려주려고.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었어요. 언니 후엉은 그 후로 고민하면서 몇 번 만났죠. 그때 할머니들이 가야겠다고 생각하셨죠. 그날은 일요일 오후였어요. 트룩은 언니가 가는 걸 보면서 얼굴이 멀쩡하더라고요. 그때는 트롱롱이 이미 죽였다고 생각했죠. 1시간이 넘어서 언니가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언니는 가방을 던졌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점심을 드셨죠. 트룩은 아저씨가 돈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런데 언니 후엉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방에 두었던 물건들을 다시 돌려줬어요. 저녁에 밥을 다 먹고 트룩은 언니가 가방을 꺼내는 걸 봤어요. 그 안에는 아저씨 또한에게서 잃어버린 물건들이 있었어요. 재킷이랑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병원 진단서 작은 상자들이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어요. 언니 후엉이 상자를 열었어요. 그때 트룩은 바로 알아차렸죠. 그건 예전에 생일에 아저씨가 언니에게 준 팔찌였어요. 그 팔찌는 언니 후엉이 정말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인지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리곤 했죠. 그게 아저씨 또한 방에 있었던 거예요. 언니 후엉은 잠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언니가 그 팔찌를 다시 차고 나갔어요. 그 후로 모든 일이 평범해졌죠. 어느 날 그날 언니는 낮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저녁 6시가 가까워졌어요. 트룩은 방에 있었어요. 그때 언니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봤어요. 언니가 물어보는 걸 듣고 트룩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트룩이 말했죠. 갑자기 어디 가서 언니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니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트룩이 말했는데 언니 후엉이 갑자기 깨달았어요. 어이, 엄마, 왜 갑자기. 나는 약국 사거리에서 서 있어. 작은 길로 들어가는 곳이야. 이게 뭐지? 트룩은 이 부분을 아주 잘 기억해요. 왜냐하면 언니 후엉이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그 길은 그곳을 지나지 않거든요. 저쪽으로 가려면 다른 방향으로 돌아야 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트룩은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트룩이 소리쳤죠. 갑자기 뭐야? 저쪽에 할머니가 보인다니.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너무 그리워해서 스스로 찾아온 거겠죠. 이제 할머니가 전화로 물어보기도 하고. 조금 후에 언니가 방에 돌아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에 들어가서 손을 씻고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제야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언니가 말했어요. 정원에 가서 두부를 사야 한다고. 머릿속에는 오늘 저녁에 뭘 요리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가 신호등에서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니 정확히 그 자리에서 서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언니 후앙은 오후에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으면 그냥 물건 정리하고 청소하고 아니면 음식을 사러 나가곤 했죠. 그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날 언니는 옷을 보고 그걸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잠깐 나간다고 했죠. 트룩은 별로 질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니가 돌아오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앉아서 쉬고 있을 때 언니가 말했어요. 구역 근처를 지나갔다고. 언니는 저쪽 다리 근처까지 갔다가 갑자기 깜짝 놀랐다고 해요. 왜 여기에 왔는지 스스로 물었죠.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문자도 없었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차를 돌려서 바로 집으로 갔죠. 그때 트룩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한 번은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하루가 지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다니. 언니 후앙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날 밤 언니 후앙은 팔찌를 풀었어요. 매일처럼 방으로 올라갔죠. 언니는 시계를 보며 팔찌를 플라스틱 서랍 위에 올려두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잠시 후 트룩은 언니가 계속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일어나셨어요. 할머니는 물을 가지러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셨어요. 할머니는 조금 더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 옷을 끌어당기며 아래를 보셨어요. 계속 그렇게 반복되었어요. 그 일은 거의 새벽 1시까지 이어졌어요. 결국 언니 후왕은 손을 뻗어 팔찌를 가져가 다시 착용했어요. 그때부터는 조금 가만히 있을 수 있었죠. 호흡도 안정되었고 더 이상 일어나서 내려가거나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 후 며칠 동안 그 일은 계속 반복되었어요. 3일째 언니 후왕도 일하러 가고 음식을 만들고 여전히 평범하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퇴근 시간만 되면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귀신들이 돌아오고 골목 시장에 가야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머릿속이 멍했어요. 스스로를 상기시켜야만 정확한 방향으로 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팔찌를 풀어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방향을 잘 잡아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팔찌를 한번 빼보라고 하면 그럼 언니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돼. 그때부터 트룩이 조금씩 신경 쓰기 시작했어. 일은 확실히 해두자고. 그날 트룩이 언니 후옹에게 말했어. 그 팔찌 한번 빼보라고. 이 팔찌가 언니한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트룩이 꽤나 설득해야 언니가 그 팔찌를 빼게 됐어. 그리고 그날 아침에 출근했어. 그때는 아직 이른 아침이었어. 길에는 차가 많지 않았고 언니 후옹이 물이 있는 가게를 지나갔어. 길 끝에 있는 그때 개가 갑자기 튀어나왔어. 그 개가 갑자기 뛰쳐나왔지. 보통 그 속도로는 브레이크만 밟으면 되는데 그날은 언니가 반응이 좀 느렸어. 그래서 차 앞부분이 개를 치고 말았어. 차가 한쪽으로 미끄러졌고 사람들은 말했지. 길에 누워있다고.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었어. 하지만 왼쪽 무릎이 크게 긁혔고 바지가 찢어졌어. 손바닥은 빨갛게 부풀어 올랐고 길에 손을 대서 그런 거야. 점심쯤 또 일이 생겼어. 그날은 박스를 포장하는 날이었어. 이건 언니 후옹이 익숙한 일이었지. 새로운 일이 아니었어. 그런데 테이프를 자르다가 테이프가 갑자기 미끄러져서 언니가 손을 베었어.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길게 긁혔고 피가 나왔어. 같이 일하는 언니들이 농담했지. 아침에 사고 나고 점심에 또 다쳤다고. 오늘은 뭔가 안 좋은 일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아. 숙소에 돌아갔을 때 트룩은 언니의 한쪽 다리가 긁힌 걸 봤어. 손은 붕대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 물어보니 두 가지 일이 같은 날에 일어난 거였어. 언니에게 약을 발라줄 때 트룩은 언니가 계속 목을 긁는 걸 봤어. 마치 계속 목을 긁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지만 다음 날 언니는 그 팔찌를 차고 출근하지 않았어. 그 후에도 계속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 밤에는 꿈에서도 이상한 일이 있었고 나중에 언니가 말하길 그 꿈에서 누군가가 뒤에서 누워 있었다고. 오른손이 없었고 언니는 그 자리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았어. 자기 뒤에서 숨을 쉬고 있었거든. 한 손이 몸을 가로막고 있었어. 그리고 차가운 숨결이 느껴졌어. 불편한 건 그거야. 언니는 자신이 자고 있다는 걸 알았고 일어나고 싶었지만 몸이 마치 눌려있는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어. 언니 후옹이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어. 언니의 엄마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오빠, 이거. 언니, 그 팔찌 다시 차게 해줘. 안 차면 안 돼. 언니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어. 그때 트럭은 듣고 마음이 아팠어. 하지만 지금은 그 팔찌의 문제가 확실해. 트럭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었어. 그러다 큰일이 일어났어. 그날 점심에 트럭은 일찍 퇴근해서 집에 갔어. 밥이 막 차려졌어. 전화가 왔어. 사람들이 언니 후옹이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고 했어. 응급실로 가고 있다고. 트럭은 모든 걸 잊고 병원으로 달려갔어. 거기 도착하니 사람들이 언니 후옹에 대해 말해줬어. 갑자기 뛰어가다가 차가 멈추는 바람에 다행히 차가 제때 멈췄어.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때 언니 후옹은 기가 부러졌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 그날 밤 트럭은 엄마에게 전화했어. 모든 상황을 설명했지. 그리고 그 팔찌에 대해서도 언급했어.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알았지. 하지만 우선 언니 후홍이 건강해지길 기다리자고 했어. 그 후에 다음 일을 생각하자고. 언니 후홍이 병원에 일주일 정도 있었어. 그때부터 퇴원하기 시작했어. 퇴원할 때 엄마가 전화해서 말했어. 두 자매는 집으로 가라고. 일 다 그만두고 바로 집으로 가. 어디에도 들르지 말고. 그래. 그래서 두 자매도 그렇게 했어.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한 스승이 있다고 했어. 고향에서 온 사람인데 그곳에서 본 적이 있었어. 이제 언니 후홍을 데려가 보자고. 그때 엄마와 자매가 그 스승의 집으로 갔어. 가자마자 스승을 만났어.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는 누군가가 올 거라는 걸 알았어. 안으로 들어갔어. 스승이 언니 후홍을 보고 몇 가지 질문을 했어. 트럭이 장난으로 물어봤어. 그 팔찌를 가지고 있냐고. 트럭은 정말 놀랐어. 왜냐하면 트럭은 그 팔찌에 대해 말하지 않았거든. 그 스승은 모든 걸 알고 있었어. 그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 그때 트럭이 팔찌를 꺼냈어. 스승이 그것을 들고 한참을 봤어. 그 팔찌의 잠금 장치를 이리저리 살펴봤지. 그리고는 바로 말했어. 이 팔찌는 이미 열려서 다시 만들어졌다고. 안에 물건이 들어있어. 이제는 평범한 팔찌가 아니야. 그는 이건 사람을 잡는 부적이라고 말했어. 할아버지가 이건 사람을 붙잡는 부적이라고 하셨어. 착용하면 저쪽 사람에게 끌려간다고 해. 죽이기 힘들어. 몸이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 종이가 사건을 만났어. 단순히 사고가 나거나 건강이 나빠지는 게 아니야. 만약 계속되면 큰 재앙을 만날 수 있어. 홍 언니의 경우는 이미 그 단계에 접어들었어. 다행히도 아직 심각한 상황은 아니야. 그래서 가벼운 사고로 그치고 있어. 아직은 심각하게 생명에 영향을 주진 않아. 스승님이 그 팔찌를 다시 정화해 주신다고 하셨어. 이건 마음대로 빼거나 부수면 안 돼. 정확한 방법으로 풀어야 해. 잘못하면 더 강하게 끌려갈 수 있어. 지금은 절대 다시 착용하면 안 돼. 아무리 불편해도 말이야. 스승님이 여기서 부적을 잘라주실 때 이 언니는 그 팔찌를 다시 착용하고 싶어 할 거라고 하셨어. 그래서 가족들이 지켜봐야 해. 그리고 스승님이 트럭에게 작은 가방을 주셨어. 그걸 홍 언니가 자는 동안 베개 아래 두라고 하셨어. 집에 돌아가자마자 홍 언니는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 세수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 계속 뒤척이기 시작했어. 할머니가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 늦은 밤이 되자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 엄마가 막아야 했어. 막지 않으면 언니가 손으로 얼굴과 목을 긁으려고 했어. 집에서 우리가 계속 말려야 겨우 멈췄어. 조용해지자마자 다시 뛰어다녔어. 그날 밤은 거의 아무도 잘 수 없었어. 새벽이 다가오는데 너무 피곤했어. 아빠가 겨우 잠깐 잠들었어. 다음날 아침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스승님이 전화하셨어. 홍 언니를 바로 데려오라고 하셨어. 엄마와 언니가 홍 언니를 차에 태웠어. 도착하자 스승님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 그리고 그 팔찌를 꺼내셨어. 트럭이 그걸 보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어. 그 팔찌는 검고 또 특별한 느낌이었어. 스승님이 그 팔찌를 보고 안쪽 부분은 이미 정화가 끝났다고 하셨어. 이제부터 누가 이걸 만지면 반대로 돌아올 거라고 하셨어. 홍 언니도 더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하셨어. 스승님이 큰 묶음을 꺼내셨어. 불을 붙이셨어. 그리고 언니 앞에 서서 무언가 주문을 외우셨어. 그 묶음을 언니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휘둘렀어. 그리고 양쪽 팔로도 휘둘렀어. 등까지 내려가게 했어. 홍 언니는 평온해졌어.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안해졌어. 그 묶음을 휘두르자 언니가 땀을 흘리기 시작했어. 그 땀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많았어. 그걸 한번 만지니까 할머니가 땀을 비 오듯 쏟으셨어.
근데 할머니의 땀은 정말 끔찍하게 많았어. 스승님이 말씀하시길 엄마는 언니를 안으로 데려가고 엄마가 언니의 몸을 닦아주라고 하셨어.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라고 하셨지. 땀이 다 빠져야 건강해진다고. 사실 세 번째 가서야 겨우 땀이 다 빠졌어. 언니는 그 사람의 상태가 많이 나아졌다고 하더라고. 스승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 첫날 밤에 꿈을 꿀 수 있다고. 하지만 가벼워질 거라고. 이전처럼 눌리지 않게 될 거라고. 그 팔찌는 두고 가야 하고 가져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니 엄마도 제사비를 주셨지. 하지만 스승님은 제사비만 받으셨어. 나머지는 돌려주셨고 언니를 위해 보충할 물건을 사라고 하셨어. 그때 트럭의 가족은 스승님께 정말 감사했어.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는 편안하게 주무셨고 며칠 후에도 상태가 괜찮았어. 언니는 꿈을 꿨지만 예전처럼 무섭진 않았대.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졌고 몸도 많이 나아졌어. 일하러 가도 이상한 일은 없었지. 넘어지지도 않았고 길을 잃지도 않았어. 작은 사고도 없었고 나중에 안정이 되자 언니가 그 전의 시간을 이야기했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대. 남자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고. 아니,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싶지 않았다고. 그리고 신기한 건 주변 남자들도 자연스럽게 피하더래. 누가 가까이 오려고 하면 어떻게든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리고 그 남자 튼에 대한 이야기는 그날 이후로는 아무 소식도 없었어. 아예 만나지도 않았고. 트럭은 이렇게 말했어. 악행을 하면 결국 보응을 받는다고? 만약 다시 만난다면 정말 큰일 나게 될 거라고. 손으로 맹세하겠다고. 그렇지. 트럭은 남자들이란 게 여자와 엉뚱한 짓을 하면서 정말 비겁하다고. 그렇지. 현재 언니 후원은 다른 오빠도 알아보고 있대요. 무서운 소식이네요, 스승님. 언니는 그렇게 들었을 뿐이에요.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가족 소개도 아직이고요. 언니가 진짜 행복해지길 바래요. 모두들 맞죠? 그렇죠. 자, 이제 두 분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들으신 후에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히 할머니 은과 언니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채널에 이야기를 보내주셔서요. 들어보세요. 두 분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돈도 많이 벌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야기에는 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네요. 두 분은 연애 중이신가요? 아직이라면 저에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변에 괜찮은 분들이 많거든요. 농담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중에 자신의 이야기나 가족 이야기를 모두와 나누고 싶으신 분 언제든지 저에게 메일 보내주세요. 알겠죠? 제가 읽고 모두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났어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맛있게 드세요.